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건강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헬스조선 신소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의 주제는 보시다시피 고위험군, 60세 이상, 그리고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바로 알기입니다. 사실 한 3, 4년 전만 해도 코로나19가 굉장히 큰 이슈였죠. 정말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밖을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엔데믹 전환 이후에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조금 감소했지만 여전히 변이를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꾸준한 관리와 예처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 강연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이래석 교수님을 모시고 국내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변이주 변화, 또 고위험군에서의 코로나19 위험성과 검사 및 관리의 중요성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래석 교수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이래석입니다. 오늘은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코로나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모두가 코로나는 한 번씩 들어봤고 걸려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리신 분? 진짜요? 예, 본인도 모르게 넘어가셨을 가능성이 매우 많고요. 물론 이제 다큐멘테이션 된, 증명된 감염은 당연히 이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서 했겠지만 그냥 감기 기운처럼 앓고 지나가셨는데 검사 안 하고 넘어가신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거나 아니면 같이 뭐 옆에 분이 걸렸거나 이렇게 해서 코로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텐데 오늘은 그 코로나, 왜 또 코로나 얘기냐, 이게 다 끝났는데 또 코로나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속 있고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그럼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검사는 어떻게 되는지, 그럼 약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앞으로 또 후유증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대처하고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그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코로나와 상관없고요. 인류를 구한 3대 요소가 백신, 항생제, 물과 위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이걸로 커버할 수 없는 애들이 신종감염병이라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엄청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는 신종감염병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신종감염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너무 익숙해진 것들이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 또 오겠죠. 뭐가 될지 모르지만 또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것들을 배웠고 의료진도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 다음 넥스트 팬데믹이 코로나로 뭐냐, 코로나 다음이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인플루엔자 얘기를 많이 하세요. 동물 인플루엔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가도 코로나와 유사한 호흡기 바이러스는 우리를 계속 귀찮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코로나가 이제 어떻게 변했을까? 뭐 코로나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코로나는 호흡기 바이러스다 뭐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코로나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증상이 생기기 전에 먼저 퍼졌습니다. 코로나는 대부분의 호흡기 바이러스는 증상이 생기면 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생기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수 있는 전파력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코로나는 증상이 생기기 전에 전파력이 먼저 생기니까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고 사람 만나고 다니고 가족끼리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퍼치고 전파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유행을 했던 건데, 최근에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변하는 특성을 보면 이렇게 좀 변화해요. 증상이 생기기 전에 먼저 전파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이런 특징이 있었고, 우리가 앞으로도 호흡기 바이러스가 뭐 대유행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이런 특징을 가지면 증상이 없다고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특징이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전수조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전수조사했죠. 의심만 되면 검사 막 이렇게 드라이브스루 세워놓고, 사실 저도 제가 여기 옆에 동작구 사는데 그 동작구 주차공원에 가가지고 검사 몇 번 당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국가에서 코로나가 몇 명 걸렸냐 데이터가 나온 나라가 한국이에요. 우리나라가 마지막까지 나왔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현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진 않고 일반적인 호흡기 바이러스 체크하는 병원들에서 수집합니다.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할 때 코로나는 얼마나 나오는지 수집해서 이제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다. 그래서 전수는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졌냐? 뭐 많이 줄었죠. 많이 줄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표본 자료, 그러니까 모든 병원에서 진단되는 환자들이 아니라 표본 기관에서만 검사한 결과들을 놓고 봐도 매주 한 30에서 60명 정도가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그래서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고 유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게 60명이라면 아이 뭐 60명 이게 뭐 별거의 대다수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코로나 인천에서 한 명 나왔을 때 저 진짜 집에 못 갔거든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집에 못 갈 일도 아니었는데 집에 못 갔을
놀랐습니다. 이때 집에 못 갈 거 생각하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한 명 나왔을 때. 근데 지금 매주 30명에서 60명씩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코로나가 이제 없어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변이가 계속 발생한다는 부분이고요. 이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는 계속 변합니다. 근데 코로나만 변하겠어요? 다른 바이러스도 변해요. 다른 바이러스도 다 변하는데 우리가 유독 코로나는 계속 변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게 계속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변이를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 계속 조금씩 변하고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단순히 변하는 게 문제냐? 코로나의 어떤 특징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냐면 코로나의 유행 시즌이 좀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하면 아니면 이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호흡기 바이러스, 독감, 뭐 요즘 RSV 이렇게 뉴스도 나오고 뭐 RSV 백신 때문에 TV에서 가끔 이렇게 RSV 듣고 RSV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는데 그런 바이러스들 나오면 보통 찬바람 불면 유행하잖아요. 찬바람 불면 나옵니다. 근데 여름에도 나와요. 요즘 시기에 감기 바이러스 뭐가 나오냐면 파라인플루엔자라는 애들이 나오거든요.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혹시 이 중에 그 감기에 걸려 계신 분이 계시면 개도 안 걸리는 바이러스에 걸리신 건데 그게 파라인플루엔자예요. 그래서 여름에도 바이러스가 분명히 유행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코로나 역학 패턴이 어떻게 변했냐면 예전에는 분명히 겨울에 유행할 거다라고 해서 예방접종 여기 맞으신 분 많이 계시는데 예방접종 언제 했냐면 9월에 합니다. 독감 맞을 때예요. 그래서 보건소 가면 독감하고 코로나 같이 맞으세요 그럽니다. 두 개 같이 맞추는데 유행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 이게 주스로 나오니까 참 애매한데 여기가 언제냐면 여름입니다. 여름. 27주에서 41주가 여름이거든요. 딱 지금이에요. 그래서 봄에서부터 여름으로 가면서 유행이 크게 한번 오고 가을로 가면서 줄어들고 겨울로 가면서 한번 다시 올라가는 패턴으로 이제 투웨이브 패턴으로 바뀌었는데 겨울에 올라가는 패턴보다 여름 패턴이 더 높아요. 여름에 훨씬 더 심각하게 유행합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제 작년에 이게 굉장히 크게 왔거든요. 근데 올여름은 뭐 작년보다 크진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올여름도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왜 이게 여름에 올라가냐? 바이러스가 무슨 특징이 있어서 여름에 올라가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백신 설명드릴 때 뒤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름에 유행하고 곧 옵니다. 대유행은 하지 않겠지만 곧 이렇게 스몰 웨이브라도 작은 웨이브라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학이 좀 변해가요. 그래서 계속 없어지지 않고 여름에 좀 더 유행하고 이런 패턴이 좀 변해간다. 그러면 코로나는 뭐 무슨 증상이 있겠느냐? 이거 뭐 당연히 알 수 있는 얘기죠. 그냥 감기 증상 다 생깁니다. 이거 뭐 증상으로 코로나를 구별할 수는 없어요. 증상으로 코로나를 구별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일반 감기 증상이 다 생길 수 있고 그럼 코로나에 걸렸을 때 누가 위험하냐? 누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 누구한테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적어도 질병에 있어서는 나이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특히나 코로나에 있어서는 나이를 이기는 리스크는 없어요. 나이를 이기는 위험인자는 없습니다. 나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로 놓고 보면 65에서 74세 여기도 고령이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75에서 84세는 한 4배 정도 높고요. 85세가 넘어가면 사망률이 16배까지 높아집니다. 이렇게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가장 중요한 팩터다. 그래서 내가 65세 넘어가는 고령이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검사를 해야 되는 나이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기저질환이죠. 그래서 기저질환이 하나도 없었던 분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가 있거나 뭐 2개 이상 넘어가거나 그러면 1.5배, 2.6배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면 늘어날 때마다 거의 비슷한 비율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도 많고 기저질환도 있다. 그러면 이게 2개가 곱해져서 굉장히 사망률이나 중증화율이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60세 미만, 59세, 50대까지는 고위험군이라고 크게 뭐 기저질환이 없다면 고위험군이라고 보지 않는데 60세가 넘어가시면 이때부터는 증상이 있을 때 꼭 가까운 의료기관 가셔서 코로나 검사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사례처럼 초기에 빨리 약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증상 발생은 초기에 검사하시고 치료하는 게 좋다. 특히 60세 이상부터는. 자, 그러면 이제 기저질환에 따른 리스크는 어떻게 되냐? 보통 한 1배에서 2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뭐 당뇨 같은 거 많이 앓고 계실 텐데 당뇨 한 1.5배, 고혈압도 올라가고 다른 뭐 심뇌혈관 질환 있으면 1.3배, 만성 콩팥병이나 이런 거 있으면 2배 이상 이렇게 올라간다 알려지고 있어서 나이가 가장 중요한 인자지만 나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저질환도 매우 중요하겠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면 왜 코로나가 더 잘 생기고 생기면 더 위험해지느냐? 뭐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지만 그 기전을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염증 반응이 좀 심해집니다. 그 염증 반응이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 급하게 나빠지고 한번 나빠지면 더 오래 가거든요.
하거든요. 그 염증 반응이 감기 기운만 생기는 염증 반응이 아니라 혈관 안에 염증 반응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심혈관 질환도 나빠지고 혈관에 피떡이 안에 좀 있었던 분들이 갑자기 확 막히면서 심근경색이나 이런 리스크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다 염증 반응이거든요. 몸에서 이제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것 때문에 이런 당뇨가 고위험군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고위험군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심혈관 질환 말씀드렸는데요. 심혈관 질환은 코로나의 위험 요인이기도 하면서 코로나에 걸리고 나면 심혈관 질환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걸리고 나면 열나잖아요. 열나면 보통 우리가 맥박이 같이 뜁니다. 맥박이 같이 뛰어요. 맥박이 빨리 뛴다는 얘기는 심장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심장도 힘들어요. 그러면 심장이 평상시에 50번, 60번 짜고 있다가 70번, 80번, 90번 짜면 심장도 힘듭니다. 그러면 힘들면 심장도 뭐 해야 되냐면 먹어야 돼요. 산소를 먹어야 근육이 살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혈관이 좁아져 있는데 산소 많이 땡기려고 혈관이 확 이렇게 수축하고 하다 보면 이제 관상동맥 질환도 나빠지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은 코로나가 위험하게 되는 위험요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가 걸리면 나빠지는 굉장히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나 당뇨나 심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 심내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같은 말이고요.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나이 따라서 이렇게 위험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역 저하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면역 저하자도 기저 면역 저하자가 아닌 분들에 비해서 뭐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항암 치료하고 계신 분들, 뭐 여기 암이 고형암이든 혈액암이든 이제 제가 여기 옆에 서울성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 서울성모병원에 혈액암 파트에 있거든요. 혈액암 감염 환자들 이제 보는 혈액암 파트에 있는데 사실 혈액암 환자들이 감염의 측면, 면역의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취약합니다. 이제 사실 그보다도 더 나쁜 환자를 찾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가장 극단에 정말 취약해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코로나가 정말 취약해요. 이제 걸리는 것만 취약한 게 아니라 걸리고 나면 코로나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거 보고 지속성 코로나, 이제 뭐 퍼센트 코로나 이렇게 하는데 안 없어져요. 이게 보통 한 일주일 정도면 없어지거든요. 몸에서 3개월, 6개월 코로나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면역 저하자들은 코로나가 특히나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갖고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코로나가 위험한 것도 코로나가 역학도 변하는 것도 알겠고 아직 없어지지 않았고 여름에 더 조심해야 되고 누가 위험한지 뭐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나이를 까먹으시진 않겠죠. 본인 나이를 까먹으시진 않을 테니까 나이는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가끔 이제 외래에서 그런 경우 있어요. 환자분들한테 기저질환 있으세요? 그러고 물어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 10명 중에 6명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없다 그래요. 그러면 진짜 없는 줄 알거든요. 근데 나중에 당뇨 있으세요? 그러면 당뇨는 있대요. 혈압 있으세요? 혈압도 있대요. 근데 왜 기저질환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저질환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저질환이에요. 당뇨, 고혈압. 당뇨, 고혈압은 이제 거의 뭐 그냥 일상적이잖아요. 이것도 뭐 병이냐 싶을 정도로 이제 고혈압, 고지혈, 당뇨 정도는 이제 병도 아닌 이제 정말 관리를 잘하면 병도 아닌 걸로 인식을 하고 계셔서 자꾸 저희가 기저질환 없으시죠? 그러면 이제 암 정도 돼야 이게 기저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고혈압 당뇨는 기저질환 말도 안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 당뇨 기저질환입니다. 리스크가 있는 기저질환이기 때문에 꼭 나중에 가까운 의료기관 가셔서 기저질환 있으세요? 얘기하실 때 고혈압 있어요? 당뇨 있어요? 뭐 이런 거는 꼭 얘기를 좀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위험한 것까지 누가 위험한 것까지 우리가 좀 봤고 그러면 코로나가 의심이 되면 진단을 해야겠죠.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하고 약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단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의심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진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진단은 요 3가지로 합니다. 자가 키트가 있고요. 집에서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자가 키트 약국에서 사가지고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자가 키트에서 뭐 검사 결과 가지고 병원 면회 들어와라 막 이러기도 했어요. 요즘도 가끔 그런 기관이 있긴 하던데 막 그런 기관도 있었고 자가 키트를 안 하면은 애 유치원 저희가 이제 코로나 한참일 때 애가 어린이집 다니고 있었거든요. 부모 참여 수업이 없어서 너무 좋긴 했는데 부모를 한 번씩 부르는 때가 있는데 자가 키트 검사를 가져오라 그래요. 안 그러면 부모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자가 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가 키트는 기본적으로 키트 성분이나 분석 자체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거랑 거의 동일해요. 이 검사의 퍼포먼스, 검사의 능력이 좀 떨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하는 사람이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요. 이거 내가 해야 되잖아. 내가 하거나 아니면 내 가족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인이 이걸 정확히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저도 이거 이렇게 어디서 갖고 오라고 그러면 와이프랑 둘이 했거든요. 이제 와이프는 소화기내과 의사고 이제 제가 감염내과니까 이제 와이프가 자꾸 막 이렇게 뒤로 가요. 아프니까. 그래서 와이프한테 벽에다가 딱 넣어놓고 벽에 붙어 있어. 벽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벽에다 대놓고 정말 이렇게 인정사정 보지
나오지 않고 했는데 그 정도야 검사 결과가 병원에서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키트의 문제라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숙련돼 있냐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빨리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항원 검사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 장점이 있고 온사이트로 그냥 바로 보고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부정확합니다. 특히 언제 부정확하냐면 증상 초기 아니면 증상의 끝물 그때는 부족해요. 이게 왜냐하면 증상 초기나 끝물일 때는 바이러스 양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때는 항원을 잘 못 잡아내요. 못 잡아내기 때문에 아주 초기에 이제 증상이 막 시작하려는 초기거나 아니면 증상이 거의 다 끝난 시점에는 잘 못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이제 특히나 의심이 되는 고령 환자나 고위험 환자는 이렇게 PCR 검사라고 해서 좀 비싸요. 좀 비싸긴 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검사를 하고 있고 이제 60세 이상이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이 PCR 검사가 급여가 됩니다. 급여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검사를 한다.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왜 검사를 하느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이 검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60세 이상 고령 환자들, 그다음에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 꼭 검사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이 검사를 빨리 하고 진단을 빨리 하고 진단이 된 시점부터 약을 빨리 써야 빨리 좋아집니다. 중증화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증상 발현부터 진단까지가 늦어지면 10일까지 쭉 늦어지면 위험도도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빨리 검사하고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고 우리가 항바이러스제잖아요. 이제 약을 쓰는 건 항바이러스제인데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가 막 복제하는 단계에서 걔를 차단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바이러스가 초기에는 복제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바이러스 복제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증상은 바이러스 복제와 무관하게 염증 반응 때문에 다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 약을 쓰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검사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도 환자분들 이렇게 오셔서 검사하시죠. 이게 증상이 있으니까 검사하시죠. 그러면 일주일만 약 먹어보고 안 좋아지면 할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 뒤에 검사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간도 너무 늦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바로 하라고 하시는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권고하셨을 때 바로 하는 게 가장 좋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진단이 됐어요. 그럼 이제 치료를 해야 되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어르신들이 치료를 하자 그러면 이거 감기인데 내가 약을 먹어야 되냐. 감기 가지고 굳이 내가 항바이러스를 먹어야 되냐.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코로나 치료제 초창기에 막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실제로 이제 제 환자분 중에 하나도 약국 가서 다시 돌아와갖고 진료실로 와서 선생님 저한테 에이즈 약을 주시면 어떡해요 이러고 오신 분이 있어요. 이게 그런 게 아마 얘기 한 번쯤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그 성분을 보고 에이즈라고 막 이렇게 오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에이즈 치료하려고 주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바이러스 약은 언제 쓰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영어로 돼서 좀 그런데 경증 마일드 일리스일 때 씁니다. 마일드 일리스일 때 그 경구약을 쓰고요. 이게 중증으로 넘어가면서 산소요구량이 생기기 시작하면 숨차고 폐렴 생기고 산소요구량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먹는 약으로 안 돼요. 허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주사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병원에 오셔서 주사약을 쓰셔야 되고 산소요구량이 생기기 전에 경증 단계다 그러면 먹는 항바이러스제를 가급적 빨리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치료를 잘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럼 코로나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건 옛날 자료거든요. 최근 자료가 없어요. 이게 2022년도 질병관리청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코로나에 걸렸을 때 얼마나 쓰느냐 봤더니 한 30% 정도 씁니다. 30% 정도 쓰는데 뭐 그래도 요양병원은 병원이라고 그래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일반 요양시설이나 요양기관은 한 29에서 11%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요양기관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일반 그냥 지역사회에서 의원을 다니시는 환자분들은 이거보다 아마 더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0명이 걸리면 그 중에 한 3명도 약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는 의사들이 인식이 부족해서 안 썼어요. 약을 뭐 줘야 되는지 잘 모르고 주려고 봤더니 뭐 다른 약제 막 검토해야 되고 피 검사해야 되고 이러니까 귀찮아서 안 주기도 했고 초반에는 이제 의사들이 몰라서 안 줬는데 지금은 개원가 선생님들도 충분히 약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약을 처방해서 주려고 그러면 첫 번째 허들은 저 진단 검사 안 할래요. 뭐 어차피 감기인데 진단 나오면 뭐 해요. 그리고 검사를 안 해서 못 주는 경우가 있고요. 검사에서 나왔어도 감기인데 굳이 뭐 그 항바이러스까지 먹어야 돼요. 이러면서 뭐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치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이 높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고위험군한테 특히나 고령 환자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치료를 좀 하셔야 되고요. 왜 이렇게 치료가 중요하냐? 왜 이런 치료가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위험군한테는 중요한데 이 데이터 조금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이걸 좀 보시면 중증 환자, 위중증 환자의 80%가 60세 이상이었고요. 사망 환자의 절대 다수 90% 이상도 6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증화 입원, 사망까지 가는 사람의 절대 다수는 60세 이상 고령이었기 때문에 고령 환자분들은 빨리 진단받고 치료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럼 60대 이상이라고 다 똑같냐? 아니죠. 아까 그 보여드렸던 것처럼 60대는 그래도 괜찮아요. 60대는 요즘은 요 나이 빼기 10이 자기 퍼포먼스 나이라면서요.
그러시던데. 근데 예전에는 빼기 10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빼기 15래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환자분들의 퍼포먼스가 진짜 이렇게 외래에서 가끔 들어올 때 보면 환자 이렇게 나 이렇게 보고 아드님이 오셨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런 경우에 이제 뭐 환자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진짜 가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퍼포먼스가 좋아지셔서 60대는 예전 50대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죠. 근데 이때는 뭐 사망률 치명률이 0.1이지만 80대 이상으로 가면 1.7. 100명 걸리면 2명까지 사망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다. 발생률 역시 제일 높다. 그래서 꼭 고령 환자분들은 치료를 열심히 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예방 어떻게 하냐? 뭐 일반적인 예방 이거는 그냥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상식적인 순에서 건강할 수 있는 선에서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예방은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저 기본적인 예방 수칙은 앞에서 뭐 일반적인 생활 수칙하고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걸리면 치료해야 되고 빨리 진단하고 치료해야 되는 건 아는데 제일 좋은 건 안 걸리는 거잖아요. 안 걸리는 건 어떻게 안 걸릴 거냐? 이제 앞에서 뭐 마스크 잘 쓰고 손위생 잘하고 환기 잘하고 이거 누가 몰라? 아는데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이제 아는데 안 하는 건데 뭐 저희가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막 거리두기 하고 그랬잖아요. 거리두기 하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자꾸 에어로빅을 가는 거예요. 에어로빅 엄청 좋아하시는. 뭐 되게 오래전부터 에어로빅 하셔가지고 아니 도대체 무슨 재미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에어로빅을 이렇게 박스 안에서 하잖아요. 박스 안에서 엄청 땀나고 뭐 마스크 쓰고 에어로빅을 어떻게 해? 뭐 이게 막 에어로빅도 그래서 내가 그 에어로빅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집합 다 안 될 텐데 근데 하시더라고요. 안 된다. 엄마 거의 환기 하나도 안 되고 그 땀이 이렇게 막 이렇게 헉헉거리잖아요. 이게 이제 그 이렇게 헉헉대는 게 굉장히 비말 배출도 많고 이렇게 막 헉헉거리면서는 비말로 끝나는 게 단순히 침방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거리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매개 감염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은 특히나 더 위험합니다. 특히나 더 위험해서 저희가 밀폐된 공간에서 막 격렬한 운동하는데 사우나 같은데 이런 데 가지 말라고 그때 이제 코로나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는데 안 가나요? 가죠. 그냥 가더라고요. 가서 결국 걸렸어요. 걸렸는데 뭐 큰 문제 없이 약 드시고 괜찮은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것들이 이제 앞에 내용들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백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백신 왜 맞아야 되냐? 한 번 걸렸는데 내가 걸렸는데 이거 또 맞아야 되냐 백신은 이제 이런 분들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엄마죠. 저희 어머니가 그럽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데 내가 걸렸는데 백신을 왜 또 맞냐? 아들하고 맨날 싸워요. 이 아들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엄마를 이기지 못합니다. 엄마 끝까지 안 맞고 계신. 한 번은 두 번은 맞췄어요. 두 번은 맞췄는데 그 뒤로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못 이기는데 제가 감히 여기서 이 시민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 번 걸려요. 여러 번. 한 번만 걸려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계속 변이형이 생기기 때문에 한 번 항체가 생겨도 변이형이 생기면 또 걸릴 수 있고요. 항체가 한 번 생기면 그게 영원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6개월 정도 지나면 특히나 면역저하자나 고령 환자는 6개월 지나면 떨어집니다. 항체가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걸릴 수 있는 게 문제인데 제가 아까 여름에 유행이 크게 온다 그랬잖아요. 여름에 크게 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과학적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여러 썰이 있다는 얘기는 잘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정확히 잘 모른다는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전 세계가 그러니까 북반구 기준으로 전 세계가 보통 겨울에 접종을 한단 말이에요. 가을 겨울에 접종을 하면 그 가을 겨울에 접종한 백신의 항체가 백신의 보호 효과가 여름 되면 떨어집니다. 6개월 정도 되면 쭉 떨어지고 논문을 보면 180일 정도 되면 백신을 안 맞은 사람하고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효과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름 정도가 딱 되면 백신 효과가 사라져요. 사라지기 때문에 이 뒤에서 가이드라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고위험군은 특히 이제 뭐 면역자하자나 항암 치료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백신 2번 접종해라 라는 게 미국의 공고 기준이에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아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 재감염이 될 수 있고 예방 접종을 맞는다고 이게 평생 가는 게 아니다. 걸렸다고 평생 가는 게 아니고 한 번 걸렸어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백신 한 번 걸렸어도 백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중요한 근거 논문이 하이브리드 면역이라고 하거든요. 하이브리드 요즘 좋아하잖아요. 하이브리드. 아마 하이브리드 차 타고 다니시는 분도 많을 텐데 하이브리드는 이제 두 개가 이렇게 겹친 거잖아요. 그래서 걸렸을 때 생기는 보호력 플러스 백신을 맞으면 생기는 보호력 두 개가 겹쳤을 때 보호 효과가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면역이라고 그래서 나는 걸렸으니까 안 맞아야지. 나는 예전에 맞았으니까 안 맞아도 되겠지가 아니고 걸려도 예전에 맞았어도 맞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하이브리드 면역을 우리가 꼭 좀 중요하고 근데 그러면 얼마나 맞고 계시냐라고 봤더니 뭐 2025년 자료긴 한데 코로나 백신 접종률 24, 25절기 백신 접종률이 40%, 47%, 한 50% 채 절반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전 국민 자료가 아니고 65세 이상을 포함 고위험군, 나라에서 정한 고위험군입니다. 이거는 추계가 가능하거든요. 나라로 딱 나이로 잘라가지고 몇 명이 되고 그중에 몇 명이 맞았는지를 보면 알기 때문에 추계를 해서 봤을 때 50%가 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하고 같이 많이 비교해서 맞는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독감 예방접종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독감 예방접종률은
어떻게 되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서 82% 정도 됩니다. 이게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맞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정말 잘 맞는 나라예요. 백신을, 인플루엔자 백신을 진짜 이렇게 잘 맞는 나라가 없거든요. 정말 잘 맞고 계시는데 82%가 독감을 맞는다는 얘기는 82%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분명히 보건소든 개별 의료기관이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코로나 접종은 절반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절반 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로나 접종률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접종률이 생각보다 낮아서 우리가 이렇게 인플루엔자 같이 이렇게 80%까지 올리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한 60% 이상 정도는 올리는 게 그 고령 환자들의 보호 효과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허드 이뮤니티라는 게 있는데, 집단 면역이라는 게 있는데, 고령 환자분들이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군이다 보니까 이 고령 환자들의 코로나 발병률이 늘어나면 옆으로 다른 환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 맞은 젊은 사람이 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어떤 특징이 있냐면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와 0세에서 6세까지 가장 취약한 영유아기가 같이 묶여 있어요. 이게 왜 묶여 있냐면 여기 손자 손녀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손자 손녀 보면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령 환자와 영유아 예방 접종이 거의 묻어서 같이 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여기 손자 손녀 보러 가시는 분들 중에 딸이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에 주사 맞고 오세요. 100일에 주사 안 맞으면 우리 손자 못 봅니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분명히, 그러고 저희한테 오세요. 딸이 맞고 오래요. 뭐 이러고 오시는데, 딸이 맞고 오라고 하면 기분은 괜찮아요. 근데 며느리가 맞고 오라고 그러면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막 오시거든요. 오시는데 그렇게, 왜냐면 두 개가 묶여가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이 100일에 잘 걸리는데 어른들도 잘 걸리고, 어른이 코로나 걸리면 애도 걸리고, RSV라고 이제 굉장히 그것도 폐렴으로 잘 가는 호흡기 바이러스가 있는데, RSV도 영유아와 고령 환자가 제일 고위험군이거든요. 그 두 개 고위험군이 다 묶여 살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 그래서 예방접종을 어르신들이 잘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예방접종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안 맞은 사람이든 맞은 사람이든, 이게 언백시네이트는 안 맞은 사람, 뭐 이전에 한 번 이상이란 맞은 사람, 뭐 상관없이 한 번 맞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 맞으시면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여기 우리나라 가이드라인도 있는데, 65세 이상의 성인 또는 중증도 이상의 면역자자는 6개월 간격으로 추가 접종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이고요. 요거는 미국 가이드라인인데, 미국 가이드라인에도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2번 맞으세요. 65세 이상 고령 환자에 2번 맞으세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 6개월 정도 지나면 쭉 떨어지거든요. 보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이나 중증 면역저하자 분들은 2번 맞는 게 맞습니다. 미국 기준도 그렇고 우리나라 연구 데이터도 그렇고 2번 맞는 게 맞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 환자한테서 2번을 못 맞는데, 이런 유행이 이제 자꾸 여름이 커지면 2번 맞는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제쯤 이게 고려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2번까지는 아직 못 맞지만 적어도 한 번은 맞아야 되는데, 독감 백신 맞으러 갔을 때 그냥 같이 맞으시면 크게 문제가 없고, 그 시기 놓치셨어도 여름에 웨이브가 크게 오기 때문에 사실 뭐 그 뒤에 뭐 12월이든 1월이든 2월이든 늦게라도 맞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감 백신 맞을 때 맞으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예방까지는 다 끝났고, 사실 요거는 이제 마지막 곁다리로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만성 코로나라고 해서 롱코비드라고도 하고 만성 코로나라고도 하고, 뭐 코로나 걸리고 나면 이제 오만 증상이 다 생긴다고 막 이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게, 사실은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에서 굉장히 많은 좀 논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코비드 때문에 생기는 게 맞냐? 아니다. 이게 코로나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바이러스 질환이든 걸리고 나면 염증 반응이 과활성되면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코로나에 국한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논의가 이제 최근에 있기 때문에, 얘를 롱코비드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만 꼭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에 걸리고 나면 장기적으로 증상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있냐면 오한 발열, 후각 소실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 일부는 12개월까지도 지속되더라. 이런 점수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만성 코로나가 이렇대요. 그러면 딱 2달 정도 되고 나면 이제 저 중에 내가 무슨 증상이 생기는지 정말 온 신경을 집중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뭐든지 하나는 있지. 뭐라고 없겠어요. 저 이게 피로가 9점이에요. 피로가 9점 제일 높거든요. 저 지금도 피곤해요. 코로나 안 걸렸는데도 피곤하거든요. 이게 피로가 9점인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만 신경을 쓰면 사실 이게 진짜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후유증
후유증이 아닌데 너무 과진단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증상이 뭐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코로나에 국한된 얘기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개월 정도 지났어도 한 50% 정도 나오더라. 6개월 이내에 50%, 18개월 지나도 한 30% 정도는 이런 만성 코로나 증상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만성 코로나는 누구한테서 더 잘 나오냐? 아까 얘기했던 고위험군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 나이 많으신 고령자분들,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 담배 태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많고요. 여성이 왜 많냐? 여자가 무슨 죄인데 여성이 더 많냐? 보통은 우리가 모든 질환을 얘기할 때 남자가 더 고위험군이거든요. 평균 수명도 남자가 짧고 모든 병도 대부분 남자가 많이 걸려요. 남자가 더 많이 걸리는데 이게 롱코비드는 여자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마 조금 더 민감하게 이렇게 체크하고 점수 스코어링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그럼 이 롱코비드는 왜 생기냐?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가설은 코로나 걸리고 난 이후에 과활성된 면역 반응, 이제 면역 반응이 일시적으로 생기거든요. 그게 안정적으로 다시 떨어져서 이제 불이 났으면 불을 우리 몸에서 잘 끄고 불이 딱 진화되고 끝나야 되는데 잔불을 못 끄는 거예요. 몸에서 잔불을 못 끄고 계속 남아 있으니까 이제 그게 과활성되는 면역 반응을 가지고 가면서 계속 이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가설적인 얘기로 이제 실험적인 얘기로 논문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만성 코로나에 대한 이런 롱코비드에 대한 치료가 있냐?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입증된 치료는 없습니다. 증상이 생기면 그 증상에 맞춰서 좀 치료를 하는 거고 예전에 뭐 스테로이드를 좀 쓰면 도움이 될까? 우리나라 모 기관에서 실험했는데 근거 없습니다. 입증이 안 됐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롱코비드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조절하면서 증상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다. 이제 현재까지의 정설이고 일부 아주 증상이 심하면 면역 억제제 이게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쓰는 연구들이 가끔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관 태우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좀 피곤하고 뭐 냄새 못 맡고 이런 것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잘못 쓰잖아요. 그럼 다른 감염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치료는 없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다. 역학이 조금 변하고 있고 특히나 60세 이상 고령인 분들,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반드시 코로나 증상이 생기면 검사를 하셔야 되고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약을 드셔야 된다. 경증 상태에서 먹는 약은 경구약을 드시게 될 거고 경구약에 크게 부작용은 없고 5일만 잘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기에 진단해서 치료하는 게 예방까지도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으니까 예방접종 꼭 하셔야 되는데 특히 고령 환자분들 예방접종 하셔야 되고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겨울 시즌에 맞아야 되지만 조금 늦어져도 상관없으니까 예방접종 하는 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질문들이 많아서 우선은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먼저 있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이제 아까 항체가 이제 줄어들면서 계속해서 좀 걸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코로나19를 3번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서 한 번도 안 걸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제 친구 중에서는 또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한 대여섯 번을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그게 가능한가요? 정말 감기처럼 계속 걸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실 저도 3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게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3번이라는 거는 딱 정확하게 제가 진단을 받고 다큐멘테이션 된 게 3번이고요. 첫 번째는 병원에서 환자보다 걸렸고 두 번째는 애 때문에 걸렸고 세 번째는 왜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3번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이 타입이 계속 변하면서 감기처럼 계속 우리가 한 번 감기 걸렸다고 안 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오늘 발표 데이터에는 그런 거를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누적이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한 번 걸렸을 때 2번, 2번 걸렸을 때 3번 이렇게 누적이 되면 될수록 회복되는 시간도 길어지고 중증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회복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건 또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청중분들께서 주신 질문들 하나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부터 한번 뽑아볼게요. 코로나19는 매년 변이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나온 치료제가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온 게 몇 년 됐잖아요. 그리고 계속 변이된다 그러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변이되는 거는 조금 전문적인
많이는 얘기는 하지만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해서 코로나가 우리 몸의 세포에 붙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붙는 부분에 변이가 조금씩 생기는 거 가지고 우리가 변이 타입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약제, 그다음에 주사로 쓰는 약제는 그 스파이크 변이 부분을 타겟하는 게 아니고 고기 안에 들어가서 복제되고 활성화되는 거를 타겟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이가 크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작동하는 약이어서 변이에는 무관하게 듣는다, 효과는 동일하게 듣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변이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 약제 효과가 조금 약제 효과라기보다는 실제 리얼월드,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약의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논의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너무 코로나에 여러 번 걸렸잖아요. 보호항체도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백신도 다 맞았고 이러면서 초기에 뭐 백신도 안 맞고 보호항체도 없을 때 아예 생으로 처음 걸렸을 때 약을 먹었을 때보다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 그때는 90% 예방이 됐다면 지금은 한 50% 정도 예방되는 걸로 조금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변이가 생겨도 지금 우리가 쓰는 약은 효과는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질문 바로 뽑아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치료제가 좀 독하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그렇죠. 독하죠. 네, 코로나19 치료제보다 저희 어머니를 보면 인식이 더 독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훨씬 더 독하다. 잘 바뀌지 않는다. 사람들의 인식은 한 번 잘못된 선입견은 정말 잘 바뀌지 않는다. 그게 훨씬 더 독해요. 그게 훨씬 더 독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치료제 저희도 이제 기관에서 이제 워낙에 면역자나 고령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얼마 전에 다른 데서 발표도 하고 했지만 코로나19 뭐 먹는 치료제든 주사 치료제든 코로나19 치료제 때문에 생기는 중증 부작용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울렁거림이거든요. 약간 울렁거리고 입에서 쓴맛이 난다는 부작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드셔보신 분 중에 쓴맛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정도 부작용이 가장 잘 알려진 부작용이고요. 그거 말고는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썼을 때는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독하다라는 의미 안에 아까 그 HIV 때 썼던 그 약이 겹쳐 들어가면서 이런 약까지 써야 되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걔는 원래 코로나에 대한 치료 효과를 증강시켜주기 위해서 쓰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먹다가 중간에 끊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간에 끊으면 사실 효과를 완전히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드셨으면 끝까지 오일은 그냥 채워서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확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뽑아볼게요. 코로나19에 걸려도 예전처럼 위험하지 않고 가벼운 감기처럼 느껴지는데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진단을 좀 해보자, 의심이 되니까 코로나 검사 좀 하시죠 라고 얘기하면, 이거 그냥 감기인데 내가 이거 진단해서 굳이 약 먹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까 자료 보여드렸던 것처럼 60대 미만,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들 보면 60대 미만의 젊고 건강하신 분들 플러스 예전에 뭐 코로나에 한번 걸렸던 분들 아니면 예방접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사실은 그 약제를 먹는, 그러니까 진단을 받고 약제를 먹는 거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보호 효과는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뭐 80% 90% 중증화를 예방하고 입원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최근 데이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젊고 건강하고 예전에 걸렸거나 백신을 맞았던 분들은 그냥 진짜 감기처럼 앓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맞는 말씀인데, 반대로 60대 이상, 특히 75세 이상 넘어가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항암 치료하거나 이런 중증 면역저하자분들은 아까 80세 나이가 넘어가면 사망률이 2%에 육박합니다. 그럼 100명 걸리면 2명은 돌아가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우리가 인플루엔자 걸리면, 독감 걸리면 독감약 열심히 드시잖아요. 독감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 와이프도 저희 아내도 개원가에 있지만 주사로 항바이러스를 맞든지 굉장히 열심히 맞으십니다. 모든 인식이 독감 걸리면 항바이러스에 맞아야지, 당연히 맞아야 빨리 좋아지니까 맞아야지라는 인식이 딱 있으신데, 인플루엔자보다 사망률이 더 높은 코로나에는 그런 인식이 없으세요. 사실 인플루엔자보다도 더 높은 중증화율을 보이거든요, 고령 환자에 있어서는. 그래서 적어도 젊고 건강하고 아까 그런 조건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감기처럼 앓고 넘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특히 고령 환자분들한테는 아직도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그 위험한 거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현재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진단해서 빨리 항바이러스를 조기에 쓰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네, 고맙습니다.
자가키트에 양성이 나와도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약국약을 먹고 집에서 쉬면 될 것 같은데 꼭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나요?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에 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거는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자가키트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증상이 심하지 않다. 경증 상태죠. 경증 상태면 그대로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60세 이상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성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까운 의료기관 가셔서 자가키트 양성 소견 들고 가셔서 약을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래야 중증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약을 안 먹고 다 나았으면 에이 뭐 약 안 먹고도 다 나았는데 뭐 굳이 약 안 먹어도 됐네 라고 결과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걸린 그 시점에는 내 예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내가 100명 중에 98명이 돼서 그냥 좋아질지 100명 중에 2명이 돼서 병원에 입원하고 중환자실가고 사망이 일어날지는 그 순간에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몇 가지 점수표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은 해볼 수 있지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도박에 걸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위험 분이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가까운 기관 가셔서 더 늦추지 말고.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질문들은 교수님께서 이미 답변해주신 포함된 질문들이 많아서 이제 현장에서도 여러분의 질문을 좀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대상포진 백신을 먼저 맞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을 맞으려면 간격을 어느 정도로 최소한 둬야 될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백신 접종 이후에 그게 비단 코로나 백신뿐만이 아니라 백신 접종 이후에 대상포진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거는 뭐 이전부터 좀 알려져 있었던 거고 코로나 때도 알려져 있었던 바인데 그러면 코로나 접종하고 대상포진 접종하고 두 개를 뭐 같이 맞으면 어떻냐 뭐 괜찮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두 개의 접종 간의 간격은 과학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같이 맞아도 되고 따로 맞으셔도 상관없고 따로 맞을 때 일주일이 돼도 되고 2주가 돼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상관은 없어서 과학적으로는 그 두 가지 백신은 서로 항원가를 만드는데 서로 간섭작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제 맞아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보통 백신 맞고 나서 항원 반응이 시작되고 막 그 면역학적 반응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한 2주 전후거든요. 그 시기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좀 힘들 수 있어서 특히나 코로나 백신과 대상포진 백신을 같이 맞으면 대상포진 아마 요즘 맞는 거 대부분 이제 제조합 대상포진 백신이라고 해서 어주번트라고 하는 촉진제가 들어가서 맞으면 꽤 아프거든요. 두 개를 같이 맞으면 양쪽으로 맞으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급하지 않으면 한 2주 정도는 띄고 맞으세요라고 얘기는 하는데 최소한 2주 정도는 띄고 맞으세요 얘기하는데 과학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간격은 없고 같이 맞으셔도 상관없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한 2주 정도는 띄고 맞으시면 같이 맞으면 양쪽 팔 다 아프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띄고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들도 오고 갔는데요. 여기까지 청중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좋은 말씀 들려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